네, 감시와 처벌 발표에 대한 코멘트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 하셔서 많이 코멘트 드릴 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 푸코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권력의 결탁에 대한 경고 같은 거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저항감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면 좋았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 미셸 푸코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책의 내용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PPT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이 미셸 푸코라고 한 사람은 사실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서 아까운 사람이죠. 철학사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자기 전 시대의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고를 잘 정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그걸 뛰어넘는 사고의 구조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차후에 어떤 내용을 이 사람이 다루었는가를 알고 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포스트 스트럭처럴리스트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죠. 지식의 절대성을 믿죠. 근데 이 후기구조주의자들은요, 보통 후기구조주의라고 잘 번역하는 것 같아요. 후기구조주의자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걸 절대적이라고 말하면 어느 사회에나 갖다 놔도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반대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 움직이는 일종의 기호여서 사회가 어떤 맥락을 갖느냐에 따라서 변화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사회 맥락 구조상 지식의 위치가 변화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정신의학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 잘 알고 있어서 광기의 역사 같은 책들이 그런 이유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신의학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자기가 남들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아까 모자를 쓴 남자와 연동되는 지점이 있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차별이라고 하는 요소에 눈을 뜨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 정신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차별의 대상으로 봐야 되나? 그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종종 사회적으로 자기가 다루기 까다로운 특히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기가 권력으로 찍어 눌러지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서 정신병동에 집어넣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여기서부터 착안해서 이성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광기 우리가 종종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것들을 용납받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인간의 성본능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기본이 돼서 성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합니다. 제목만 봐서는 엄청 재밌는 성교육 도서일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철학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성과 관련해서 얼마나 다양한 권력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를 알고 나면 되게 깜짝 놀라게 돼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럴 정도로 책을 재밌는 걸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대학 다니면서 꼭 한 번쯤은 읽어봄으로써 사회에 순응하기만 하는 사고체계가 얼마나 문제 있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악에 영합하기도 되게 쉽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탄압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보는 눈이 약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다 의심하면서 저것도 다 권력에 의한 조작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만큼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저는 꼭 권장하는 책이고 아까 광기의 역사이기도 했었고요. 지식의 고고학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하이데거나 헤겔같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절대물로 보는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서
진리라고 하는 건 역사적 시기마다 자기네 시기 고유의 사고방식으로 새로이 재편성되는 역사적인 구성물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시원하게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진리가 구성된 방법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구하는 그 케이스 스터디들을 보고 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회 맥락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회 맥락을 스스로 잘 비판적으로 평가해내지 못하면 기존의 진리에 묻혀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리를 내가 찾아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이 반인간주의 철학, 이 푸코의 철학은 역사적인 사회적인 조건이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니까 자발성 없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중요성을 상실했다라고 써놓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사람의 필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각 시대별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구조 속에서 계속 재편성되고 새로이 구성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구성인들은 각 시대가 주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르기만 해야 되는가. 그러다 보면 9세대의 사고를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불필요한 사회 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미셸 푸코는 보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사회 구조가 짜놓은 진리라고 하는 구성체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비판하는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체적 사고로 비판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등장할 때 진리는 끊임없이 재편성되면서 새로이 발굴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 번쯤 멈추어 의심하고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탄압이 되지 않는지를 반성해보고 그럴 경우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했는데요. 제목이 되게 흥미롭죠. 이미 이 감시, 처벌이라고 하면 뭔가 범죄 심리학 이런 거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 푸코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감시라고 하는 것과 처벌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시하는 자도 처벌을 주는 자도 모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구조화될 수 있는지, 권력이 어떻게 그 사회의 구조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도록 편익을 취하도록 재구성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우선 이 사람이 다루기 시작하는 건 챕터 1이 신체형이라는 얘기 되게 설명 잘 해주셨어요. 신체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어떤 효과를 낳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을 보기만 해도 저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신체형의 종류가 점점 더 약화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실 중세시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이 신체형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왕좌의 게임 같은 데서 보면 적들의 머리를 참수해서 성곽에다가 막 창에 걸어놓죠. 근데 그게 왕좌의 게임 같은 서구 중세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 저잣거리에 참수한 머리를 걸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그러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공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만 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저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경각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과거 신체형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 단두대 그림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참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능지처참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죠. 저잣거리에서 일부러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거열형 받는 거 이런 거요. 온몸 사지가 다 온 방향으로 말들이 사람 몸에 묶여있는 끈이 있는데 말들이 달려나가고 나면 몸이 다 찢겨져서 죽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단두대도 프랑스 18세기 생각해 보시면 시민혁명 시기에 왜 사람들 앞에서 단두를 했을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국가의 이익을 배반하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는 국왕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처벌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번 나타날 통치자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도저히 못하도록 할 생각도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다시피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의 교화에 큰 효과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체형은 더욱더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효과를 발휘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근대로 오면서 인권 문제가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권력을 위협하기 쉽죠. 저 왕은 저 가족들 생각도 안 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끔찍한 벌을 줬다. 나쁜 왕이다.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오히려 왕위가 위태로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근대에는 이제 형벌의 종류가 변화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중세시대나 계몽주의 전에 봤었던 것 같은 강렬한 신체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생명의 박탈이라고 그랬는데 자유를 박탈시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정서적인 위협이 되죠. 그걸 통해서 범죄자가 교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감옥을 가게 되죠. 예전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한 방에 땅땅 재판받고 신체형에 처해졌다고 하면 이제는 감옥에 가서 몇십 년씩 시간을 보내도록 만듭니다. 짧으면 몇 년, 길면 몇십 년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왜 감옥형인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계몽주의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근대 이전 형식의 신체형을 가할 수는 없게 되었는데 앞서 얘기했듯 그게 권력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 머리에 박아놓은 채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보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잠깐 제가 이게 결론에서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체계와 영합할 수밖에 없다. 아니 거꾸로겠죠. 지식이 권력에 영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결말에 가서 나오게 될 겁니다. 권력은 지식을 창출한다. 처벌기술은 근대 지식의 산물이므로 권력의 측면에서 보아야 된다. 이건 사실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체계에 의해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지고 형벌의 종류가 변화했다라는 이야기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지식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연관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비판 차후에 나오게 될 거라는 걸 알아주시고요. 결국에는 신체형이건 감옥형이건 간에 권력에 도움이 되는 데 목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잊지 말고 계속 내용을 읽어보시죠. 이제 앞서 봤었던 신체형은 스펙터클을 위한 겁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권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권력자에게 배반하는 행위들은 처단된다라고 하는 것을 쭉 몸서리치게 느낄 수 있게 눈앞에서 스펙터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체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시기가 변하고 나면 이제 근대의 시기에 오게 되면 권력자가 남들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것, 특히 신체적인 인권을 유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두각이 되죠. 그러면 그걸 교묘히 빠져나갈 방법은 더 이상 신체형을 가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조용히 은폐가 되고
오로지 거기에는 공익이라고 하는 기존의 목적만이 남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수감시키게 되는데요. 이 감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신체형보다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권력 작용이 훨씬 덜하냐 물어보면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욱 발전된 방식으로 우리들의 행동을 규제한다.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눈앞에서 목 서는 것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규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 싶지만 생각해보면 감옥은 그것보다도 더 꼼꼼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규제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우리 수업에서 발제에서 들었던 것처럼 규율을 통해서 각각의 개인의 신체가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걸 뭘 통해서 해내느냐? 이 파놉티콘 체계를 통해서 해냅니다. 아유, 이미지 너 어찌나 잘 찾았는지. 이게 파놉티콘의 전형적인 사례죠. 파놉티콘 페이지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것도 파놉티콘을 이제 도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예요. 가운데에는 감시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수가 있고요. 그리고서는 그 감시탑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감옥 셀들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럼 한 칸 한 칸에 들어있는 감옥의 뭐라 그러지 그걸? 수옥자? 아닌데? 네, 옥수들은요. 자신들의 행동이 규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본 이론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 간수가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양한 종류의 일탈 행위를 할 수가 있죠. 하다못해 숨어서 벽에 숟가락을 파서 구멍이라도 내서 탈주 계획을 삼을 수도 있고요. 자기네끼리 어떤 폭력 사태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간수가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일들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시선의 권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선의 권력은 무엇이냐? 볼 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간수는 언제 어디서든 사방팔방으로 다양한 인메이트들을, 옥수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을 쳐다봤을 때 간수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한쪽은 시선을 줄 수 있고 한쪽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권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고3 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엄마가 공부하고 있냐고 문 활짝 열어놓으면, 혹은 과일 깎아서 들어오시는 척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들어오시면 우리는 갑자기 오락하고 있던 손을 멈추고 막 공부하는 척을 하죠. 내 행동이 규율된단 말입니다. 시선을 가진 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에 비해서 엄마가 집에 없다, 혹은 우리 방 문 잠궈도 된다고 허락하셨다, 그럼 그때부터 내 방 안은 내가 공부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탈을 하기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간수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노출되게 되면 내 행동이 규율되죠.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방 안에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있으면 코 간지러우면 코도 막 긁고요. 귀도 막 파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엘리베이터 안이야.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내 좋은 거 아무거나 막 해도 될 줄 알았다가 갑자기 거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걸 봐요. 그럼 누군가 나를 본다는 생각에 슬그머니 파던 귀에 들어가 있던 손가락을 내려놓죠. 이런 게 감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 감시 카메라가 파놉티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을 가진 자와 시선을 갖지 못한 자 간의 권력 차이를 통해서 행동을 규율한다. 이게 근대적인 방식의 새로운 형벌입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욱더 강력하게 권력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파놉티콘 얘기 나눴고, 규율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보다도 더 강력한, 이건 이제 질서화를 지나서
권력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갖고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 기능보다는 결국에는 그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손실 비용이 많다. 이런 문제들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들을 다 예뻐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감옥도 신체형도 권력 규합을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푸코의 가장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 문제점이라고는 다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이 원하는 규율만을 따르다 보면 기존의 질서 체계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탄압되어선 안 될 인권의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모포비아가 너무나 강력했었던 19세기, 20세기 초반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유 없이 사회적으로 희생되어야만 했었던 성소수자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회 속으로 다시 인티그레이트 시킬 것인가, 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한 지 오래됐죠. 그런 것처럼 어떤 차별받아선 안 될 대상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려면 권력이 만들어 놓은 구조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주체적인 사고가, 그리고 강력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지식 구조체를 붕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구조체가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구조체 붕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지만 많은 지성인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마저도 권력에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율성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의 국가 예산, 이렇게 학자들에게 연구를 할 수 있게 돈을 대주려면, 연구가 가능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연구비라고 하는 것을 국가에서 따려고 하면 내가 신청서를 넣는 중에 예를 들어서 1000명의 학자들이 이런 연구하겠어요 쓰면 그 중에 100개 정도만 연구비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큰 연구비를 따는 건 그 중에 또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1%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누가 받느냐? 결국에는 국가가 원하는 키워드를 가진 자들이 연구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빅데이터, 이건 좀 한물 같나? 드론이라든지 하는 연구, 아주 최근에는 코비드-19과 관련된 백신 연구,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야 연구비를 못 따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인문학자들은 돈 딸 일이 굉장히 없다는 거. 그래서 국가가 원하는 방향의 연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지식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식인들끼리만 이 구조체를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하나하나 주체적 사고를 만들어내서 이 구조체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 주어야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명 한 명의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남들이 생각하란 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고가 가지고 있는 맹점은 없는가를 끊임없이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감시와 처벌의 궁극적인 목표, 저술 목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의 코멘트를 적은 게 이번에도 되게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참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부분이 좋죠. 보이지 않는 권력을 자각하지 못해 자기도 모른 채 순응하지 않도록 사회를 보는 관점을 키워야겠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후코가 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 또 두두두두두 히히히히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제가 요구하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끌어내야 될 지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잘 맞춘 코멘트들이어서 되게 반갑게 잘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팀은요, 사실 이전 학기들에도 보면 이 책이 되게 2차 생성물 만들기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2차 생성물들이 나왔거든요. 뭐 플랫폼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걸 기초로 해서 뭐 전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연극이 나오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전시킬지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 과제 받아보도록 할게요.